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의 안동병원 재활의학과 곽동규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동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곽동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년 건강을 위협하는 3대 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뇌졸중인데 우리가 뇌졸중은 흔히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뇌졸중은 뇌혈관의 폐쇄 또는 파열과 같은 뇌혈관의 장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국소적인 신경학적의 장애가 발생하여서 24시간 이상 지속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 네, 보통 우리가 뇌졸중 하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거 말고 뇌출혈, 뭐 중풍 이런 단어도 우리가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같은 건지 아니면 알고 보면 다른 질환인지 궁금해요. 중풍은 편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 뇌졸중에 대응하는 한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뇌출혈, 뇌경색을 포함해서 이르는 개념으로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것이 뇌경색이고요.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것이 뇌출혈입니다. 뇌경색은 원인에 따라 동맥경화성, 색전성, 열공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24시간 이내에 일시적으로 이상 증상이 생겼다가 회복되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뇌실질에 피가 흘러 들어가는 뇌내출혈, 동맥류가 터져서 생기는 거미막하출혈, 이외에도 경막하출혈과 경막외 출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혈관이 막히면 이제 뇌경색이고 이제 터지면은 뇌출혈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뇌출혈 또 뇌경색 중에서 어떤 게 더 위험한지 더 많이 발생하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이게 단순 증상만으로는 출혈과 경색을 완전히 구분하기는 힘들고요. 뇌경색과 뇌출혈은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 증상 발생 시 빠르게 응급실로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뇌졸중 증상으로는 응급실로 찾게 되는 경우에 비교적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뇌 CT를 먼저 촬영하여서 뇌출혈을 감별하게 되고요. 뇌출혈이 아닐 시에는 머리 MRI를 촬영해서 뇌경색을 진단하게 됩니다. 발생 빈도는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이 76% 정도, 뇌출혈이 24% 정도로 뇌경색이 뇌출혈에 비해서 많으며 발생 후 한 달 사망률은 뇌경색이 약 7에서 8%, 뇌출혈이 약 13%로 뇌출혈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나누기보다는 뇌 손상이 어느 부위에 어느 만큼 왔는지가 예후에 더 중요할 수 있고요. 최대한 빠르게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뇌졸중이 잘 발생하는 위험 요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가장 첫 손가락에 꼽는 게 나이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저질환이라든가 흡연, 음주 이런 것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험 요인에는 나이, 성별, 유전적 경향과 같은 조절 불가능한 요소가 있고요. 고혈압, 당뇨, 흡연, 부정맥이나 판막 질환 같은 일부 심장병, 그리고 고지혈증과 같은 조절 가능한 요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이가 중요한 요소로 고령일수록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55세 이상부터는 열세가 증가할 때마다 2배로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성에 비해서 남성에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네. 사실 고령일수록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일명 고고당이라고 하죠. 이런 만성 질환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럼 만성 질환자는 높은 확률로 뇌졸중이 생긴다는 건가요? 만성 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뇌졸중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뇌졸중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발생 요인으로 고혈압이 지속되면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류 장애가 생겨서 혈전, 즉 피딱지가 생겨서 막히면 뇌경색이 될 수 있고요. 딱딱해져서 탄력을 잃은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는 뇌경색의 빈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고지혈증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뇌혈관 내에 축적되면서 동맥경화증이 악화되고 뇌경색 발생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들은 관리가 되지 않을 시 뇌졸중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므로 약물 복용 등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고령에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발병률이 더 높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뇌졸중 주요 증상이 어떤지 평상시에 잘 알아두면은 좀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뇌졸중 증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갑자기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말이 잘 안 나오거나 이해가 안 되는 언어장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저하, 의식장애,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등의 시각장애, 어지럼증과 균형을 못 잡는 보행장애,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두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생겼거나 생긴 사람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지체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19에 연락하셔서 병원에 오시는 것이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 및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이상 증상이 있다가 회복된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했던 환자분의 약 40%에서 뇌경색이 발생하는데 1년 이내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 어르신들이 그 밖에도 이제 밖에서 야외에서 식사를 하실 때 갑자기 이제 밥이라든가 물을 잘 못 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이런 때도 뇌졸중을 좀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삼킴 작용은 뇌의 여러 부위, 신경핵, 신경 및 연부 조직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정교한 신경 운동 작용이며 뇌졸중 후 삼킴 장애는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뇌경색이 아닌 다른 신경계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에 의한 삼킴 장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삼킴 장애 발생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주요 증상들을 듣고 보니까 혹여나 만약 주변에 뇌졸중으로 누가 쓰러졌다면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쓰러진 사람을 편하게 눕힌 후에 30도 정도 머리 들게 하시고 토하는 경우에는 토사물이 기도를 막지 않게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입안을 닦아줍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웃어보게 하고 양팔을 들어보게 하고 말을 따라하게 해봅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물이나 약을 먹게 해서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물이나 약은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의식이 없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으며 자가 호흡이 없을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물론 응급 상황이 오면 가족 입장에서 당황할 수 있겠지만 네. 그때 함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음식물을 먹이거나 약을 먹여서는 안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 여러 위험 인자들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미리 예방 차원에서 뇌 MRI를 평상시에 찍어두면 어때요? 오. 이게 위험 인자가 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뇌졸중에 특별한 증상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적극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었던 분들이나 새로 증상이 발생한 분들은 뇌 MRI를 촬영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일단은 그 뇌졸중의 치료가 뭔가 좀 시급하고 시간을 좀 다급하게 다투는 그런 치료 같아서 일단 발병하게 되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수술보다 약물 치료, 약물 취약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면서요?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이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뇌경색의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한 후에 3시간, 길게는 4시간 반이 골든타임입니다.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 치료를 고려하거나 직접 혈전을 제거하는 혈관 중재술 치료가 시행되기도 하고 뇌경색의 진행 또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등의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 뇌경색은 약물 치료를 우선으로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반면에 수술을 꼭 해야 하는 뇌졸중은 어떤 경우일까요? 뇌출혈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혈관이 터진 뇌출혈의 경우에는 출혈 부위, 출혈 양, 환자의 의식 상태 등에 따라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수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에는 머리를 여는 개두술, 두개 절제술, 외부 내실 배액술 등이 있고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약물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과장님 그 이후에 재활 치료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치료받을 때 어느 시기에 이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뇌졸중 환자가 뇌졸중이 진행되지 않고 혈압, 호흡 등 의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일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 발생 후 24시간 이내는 악화 가능성이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고요. 발병 후에 48시간 안에는 재활의학적 평가를 시행한 후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은 뇌졸중은 우리가 흔히 이제 후유증이 참 무섭고 맞아요. 후유증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재활을 참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잘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주요 그 재활에 있어 평가 항목들은 어떤 게 있나요? 재활치료 계획은 환자의 뇌 손상 부위, 기저질환, 주호소 증상 등 다양한 방면을 고려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환자의 의식 상태, 인지 능력 평가, 언어 능력 평가, 사지 근력 및 관절 가동 범위 평가, 일상생활 동작 평가, 연화 평가 등이 있습니다. 네, 뇌졸중 재활 치료에 이제 물리 치료도 있을 것 같고 또 혹여나 말씀이 어눌해지실 수도 있으니까 언어 치료도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재활 치료의 종류와 또 목적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뇌졸중 재활치료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연화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의 목적은 편마비 부위의 근력 회복, 관절의 구축 방지, 보행 개선 및 균형 능력 강화, 체간의 안정성 개선이 목적입니다. 작업치료의 경우에는 손과 팔 등의 상지의 근력 회복, 미세하고 정교한 운동 능력 향상,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능력 배양이 목적입니다. 언어치료는 실어증 및 구음 장애에 대한 치료를 통해서 대화 능력 향상, 대체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 훈련이 목적입니다. 연화치료는 구강 위생 관리, 삼킴 능력 향상, 흡인성 폐렴 감소가 목적입니다. 근데 과장님, 연화치료라는 게 네. 무슨 뜻이에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가지고. 저도 생소하긴 해요. 예. 씹는 거 이런 쪽 아닐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연화치료는 삼키는 거, 말 그대로 삼키는 치료라고 삼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삼키는 치료를 예, 이제 삼키는 치료가 연화치료라고 연화치료입니다.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하나 배워가네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습니다만 조기 발견도 중요하고 또 발견이 되면 조기 대처도 가능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재활치료 받을 때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좋다고 들었거든요. 뇌졸중 후 뇌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뇌신경 재조직 현상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기능 회복이 진행됩니다. 뇌신경 가소성이란 개념이 생소하실 텐데요. 사람의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고 자극과 경험에 의해서 기능적,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뇌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뇌의 가소성은 치료 여부에 따라서 이로운 방향으로도 나타나게 되고요. 안 좋은 방향으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뇌 가소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현되어서 기능 회복을 하기 위해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뇌 가소성은 발병 후에 3개월까지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초기 재활치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재활치료를 통해서 폐렴, 욕창, 근육 위축 등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환자들이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뇌졸중 발병 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 아닐까 싶은데 다양한 후유증에 대한 재활 치료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뇌졸중의 대표적인 후유증으로는 상하지 근력 장애, 실어증, 인지 및 기억력 저하, 중심성 통증, 연화 장애 등이 있습니다. 각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이 통합적으로 시행되고요. 중심성 통증의 경우는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자주 발생하는 경관절 통증의 경우는 보조기 사용 및 주사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화장애의 경우에는 삼키는 방법을 훈련과 함께 삼킨 근육에 장기 자극을 주는 기계를 병행해서 연화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재활치료 과정에서 뇌졸중 환자나 가족들이 혹시 가장 좀 유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재활치료를 시행할 때 환자와 가족은 의료진 및 재활치료팀과의 면담을 통해서 현재 상태 파악 및 적절한 치료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폐렴, 욕창, 낙상의 예방을 위한 환자 및 가족의 이해 그리고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네. 뇌졸중 재활 치료의 예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예후도요, 나이나 뇌 손상 범위 등의 영향을 좀 받을까요? 주요 예후 인자에는 초기 신체 기능의 손상 정도, 연령, 뇌 손상 부위의 크기와 범위, 동반 질환의 수 등이 있습니다. 연령의 경우에는 당연히 나이가 젊을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그리고 뇌 병변의 크기가 클수록 예후가 나쁘고 뇌졸중 발생 초기에 나타나는 신체 기능의 손상이 심할수록 예후가 나쁩니다. 고혈압, 당뇨 등 동반된 내과 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예후가 나쁘며 발병 후에 재활 시작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네, 좋은 예후를 위해서는 가족들의 도움이 참 절실하구나 하는 걸 다시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재활과 어떤 사회복귀를 위해서 환자라든가 또 가족들, 보호자가 어떤 것들을 좀 챙기면 좋을까요? 장기적인 목표를 의료진과 상의해서 설정하고 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휠체어나 보행기 사용을 위한 문턱 제거, 욕실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등이 필요합니다.
병원 퇴원 전 전동 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은 100명당 8명에서 9명 정도로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항, 혈소판제 등 처방받은 약제를 빼먹지 말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동반된 고혈압, 당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정기적인 외래 진료를 통한 추적 관찰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과장님 주변에 보면 네. 제 지인들 특히 챗 GPT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 정보, 특히 뇌졸중이라면 줄줄줄줄 진짜 뭐 장문의 그 페이지를 완성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네. 어느 게 진짜 정보인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뇌졸중 예방에 아스피린이 도움이 된다. 근데 누군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아스피린 먹으면 장에 또 뭐 출혈 등 다른 어머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완전 극과 극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서로 막 다투시거든요. 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죠? 뇌졸중에 있었던 환자분에서는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뇌졸중 재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말씀하셨던 뇌출혈 또는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아스피린을 복용해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아스피린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위험 요소나 뇌졸중의 과거력이 없이 1차적인 예방 차원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때는 뇌졸중 예방 효과보다는 오히려 뇌출혈 및 위장관 출혈 같은 부작용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복용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무엇보다 궁금할 때는 담당 주치의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뇌경색이 있었다면 혹시 자녀에게도 뇌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어떤가요? 궁금하네요. 예. 부모님이 뇌졸중 경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가 뇌졸중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 발생 위험이 2배에서 6배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 흡연 등 뇌졸중 발생의 위험 요인이 있으시다면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위험 요인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생명을 위협해서 소리 없는 저격수로 불리는 질환입니다. 오늘 뇌졸중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역시 치료보다 중요한 예방은 평소 생활 습관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걸 좀 유념하면 좋을까요? 뇌졸중 예방은 네. 특별한 치료보다 평범한 생활 습관이 축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짜게 드시는 분이 있다면 저염 식사를 통해서 고혈압 위험을 줄여야 하고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이 필요합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절주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2시간 반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고 체중 감량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생활 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늘려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건강검진 그리고 위험 요인 조절이 중요합니다. 술과 담배는 늘 우리를 애먹이고 있네요. 아. 특히나 이 술, 담배를 하게 되면 혈관에 직간접적으로 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뇌나 심장, 혈관이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금연, 금주 실천하셔야 됩니다. 네, 철원 씨 말처럼요. 뇌나 심혈관 질환은 혈관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 저지방 유제품, 또 식물성 지방 위주의 일명 지중해식 식단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드시는 음식도요, 여러분, 치료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운동도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2시간 반 정도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30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동병원 재활의학과 곽동규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철원 씨와 예은 씨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